이번 얘기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죠? 야, 갈 길이 예, 진짜 이게 그러네요. 구말리 구나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다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느 부분을 먼저 뚫어야 되는 거야. 이게 힘을 좀 모아서 뭔가를 좀 압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머릿속으로 계속 그 고민을 여러분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건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정책과 현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밀하게 할 정도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압력과 시행착오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역시도 그런 시간이 이제 한 2, 30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일본 역시도 뭐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개선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어디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뭐 제도화하고 어,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으로서 또는 주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지 또는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궁금한 거나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예, 바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너무 예,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거 이강주 회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대표님 말 맞다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걸 압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충격이 좀 됐고, 그다음에 그 격차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만한 그런 지금 일본과 같은 시설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요양시설로 다 갔기 때문에 저런 세부적인 재택에 대한 거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받지 못하는 게 아,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초고령 사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거의 똑같이 돼 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요양원으로 전부 다 보내고 거기에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실태에서. 음,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어, 초고령이 됐다는데 내 주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서울 중심, 그다음에 음, 경기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서울 경기만 벗어나면 지방에 가면 우리나라가 몰려 사는 것들이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요양병원이 이제 2000년대부터 너무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줄일 네,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음, 어, 음, 시장에서 도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지금 과잉 공급 상태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뿐 아니라 급성기 병원, 흔히 얘기하는 어, 갑자기 이제 수술하거나 아프거나 갔을 때도 사실은 병상 공급 상태입니다. 대학병원도 지금은 의사 부족 상태. 병원을 엄청 많이 짓거든요. 서울대학병원도 여기저기 짓고 있고, 충남대학병원도 여기저기, 경북대학도 병원이 두 개, 부산대도 병원이 두 개, 저기 경상도에는 경상대도 병원이 두 개, 전남대는 병원이 세 개, 대학병원이. 병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고, 요양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요양시설도 많기 때문에 음, 시설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손쉬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 음, 사람은
여기 안 있어도 되는데 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 사회적 입원의 현상을 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아마 여기 듣는 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에 치매가 있어요. 근데 치매가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매가 심해지면 가끔 막 욕하고 딸도 못 알아보고 왜 훔치러 왔어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 문제행동입니다. 폭력적으로 되고 그 전까지는 생활하다가 이 문제행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족이 감당을 못해요. 음, 그러면 그럴 시설화 수 있죠. 시켜요. 제가 음, 요양병원 갔는데 요양병원 원장님이 그럽니다. 병원에 입소를 했는데 입소해가지고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 보고 딴 요양병원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나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갈 때마다 싸움을 일으켜서 가족이 싸움 안 나게 요양병원 가면 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쫙 깔아앉히는 약이에요. 예, 돌아가셔도 좋으니 그 약을 써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족이 요양병원 음, 원장한테. 근데 근데 분당서울대병원에 치매하는 교수님이 문제 행동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음, 아,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탁 하고 돌아가서 또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또 나타날 것 같으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지역하고 병원이 같이 환자를 중심으로 가족도 돌보고 지역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음, 간호사나 예, 요양보호사가 그런 걸 알고 그러면 치매 초기도 문제가 좀 있어도 이게 지역에서 가족들과 주변에서 돌봐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음, 그 아,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폐진력 되면 치매 환자들이 헤매기 시작한대요. 요즘 문자 굉장히 많이 받죠. 음, 이게 음, 물론 해질녘 되면 사람들이 헤맨대요. 뭐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때 이제 어, 길 잃고 배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봐주면 돼요. 그때 아직 오전은 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 병원에 시설에 음, 가니까 육체적으로 멀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을 일으켜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쫓겨나니까 1대1 간병을 쓰면 돼요. 독실에 있으면 돼요. 1대1 간병 쓰려면 300만 원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 달에. 음, 독실 쓰면 또 한 200만 원. 돈은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요양보험 아무 있어도. 그러니까 약을 세게 써서 그냥 술 취한 듯이 눕혀달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약을 세게 써도. 이걸 보자고 하고 갑니다. 지역사회가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 서비스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분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집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집에 가서 재활치료하면 불법입니다. 청구를 못 해요. 일본의 경우에는 시장을 같이 음, 다닙니다. 치료사가. 장 보는 거 같이 해줘요. 음, 물리치료사가 장 보는 걸 같이 봐줘요. 여기서는 당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세요. 다리 운동을. 그게 보험 수가로 다 음, 나옵니다. 그게 기전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그 기전을 안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차 문제가 생기면 나도 언제 요양병원, 요양원에 갈 수 있다. 근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예, 음. 예, 뭐 또, 예, 질문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 예, 그,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나 다양한 이제, 수가가 적용이 되면서 일본도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자기 부담률이 계속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0%로부터 10%, 최근에는 20%까지 자기 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현재? 뭐 그렇죠. 재정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본에서 1980년대, 70년대 노인 의료비 무료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유행이었습니다. 음, 오일 쇼크 이후 일본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 전까지 일본의 그 버블 경제로 무너지기 전까지 지자체가 앞다퉈서 노인 의료비 무료 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다 확산이 음, 됐습니다. 그 열기가. 근데 저는 아직 예, 우리나라가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일본이 노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올라갑니다. 아까 그룹홈에 가더라도 음, 소득 수준이 같으면 5%, 10%, 15%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돈을 더 걷습니다. 음, 훨씬 많이 걷고요. 또 아까 아베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일본에 소비세가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신 분은 소비세가 따로 붙어 있고 그 소비세 텍스 면제 받는데 소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15% 정도, 1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세를 걷어들인 걸로 의료, 요양에 대한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요양보호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양보호사보다는 훨씬 개호보호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음, 개호보호사는 2년, 3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전문대학처럼. 음, 우리처럼 요양보호사 그냥 혼자 어르신이 막 할머니가 공부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전문대학을 나와야 돼요. 음, 개호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개호보호사 월급이 낮기 때문에 그 사회보험, 그 소비세에서 거둔 걸로 개호보호사, 전국의 개호보호사한테 월급 지원을 해줍니다. 음, 15만 원, 20만 원, 한 음, 달에.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그룹홈 만들어라. 아까 10명씩 있는 그룹홈 만들어라. 그 다음에 통원시설 만들어라. 이걸 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원들이, 요양병원들이 구루마 그 휠체어 타고 재활치료 올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해라. 음, 문턱 다 없애라. 병원 주차장 넓혀라. 이거 하면 지원해준다. 병원 음, 입원하지 말고. 이런 돈을 소비세에서 거둔 돈으로 다 지급해줍니다. 지자체별로. 방문하는 의사에 대해서 돈 지급해줍니다. 음, 그 돈을 소비세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간에 일본도 합의가 굉장히 어려웠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 거냐 뭐 그냥 일반세로 할 거냐 논쟁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여야가 합의가 돼서 소비세를 올리는 것도 돼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모으려고 지금 쟁점을 하고 있을까? 그 퀘스천을 가지고 음, 혹시 한번 보십시오. 음, 음, 네. 뭐, 예, 뭐 질문하실 거, 어, 우리 이건세 교수님 같이 실제로 그 일본을 다니시면서 실제로 피부, 그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끼면서 고민해온 예.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기회가 또 있는 예, 게 한 번만 아니에요. 더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윤남식 교수님 먼저 질문하시고 이광계 회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지역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나 뭐 노인정책 관련해서는 공공부조거나 사회보험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이제 비싼 비용을 치러야 음, 되는 그런 이제 고소득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이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제 대상들을 위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고소득도 아니고 공공부조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 부분이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제가 있는 지역이 김해예요. 그래서 김해시에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룹홈은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지역에 일종의 사회주택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이제 그 노인들이 저기 뭐야 주택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이제 그 주택에 들어가는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중간 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김혜 씨가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서 제안을 했는데 제안은 너무 좋은데 왜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 노인한테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 시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가 정책을 이제 제안을 할 때, 그 정책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시민들이 계셨어요. 시민들도 왜 가난하지 않은 노인한테 그걸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도움을 이제 자기 스스로 아까 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자조, 상조, 공조, 공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자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상조 부분으로 가고 공조, 공조 이 부분으로 이제 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조하고 상조 이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해야 국가도 뭔가 이제 운신을 할 수 있는, 공공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지역사회 주민들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 그런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이건 혼자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운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주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이제 폐교를 이용해서 노인 그 주거 시설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같이 밥하고 텃밭 가꾸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저기 구역 안에서 좀 더 이제 저기 이제 자기 활동을 하기 힘든 음, 분은 이제 일종의 이제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약간 중간 지대처럼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서 노노케어처럼 같이 이렇게 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작게 계속 있으면 우리가 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게 마치 시설처럼 보이지만 작은 마을인 거예요. 공동 주거 공간처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한국에 없을까?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이제 층을 나눠가지고 젊은 세대, 뭐 중간, 그러니까 제가 중년 계층까지는 이렇게 같이 주거 공동체를 형성한 걸 봤는데 노노 케어로 하는 것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음, 부분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음. 있다면 좀 예, 말씀드립니다.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봤듯이 얘기하셨듯이 대부분 지자체가 노인 얘기하면 취약계층, 특히 지방 재정, 그다음에 국가 재정, 퍼블릭한 분야 하면 이거는 취약계층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어, 뭐, 뭐 정부 발표하는 거 보면 뭐도 있고 이동도 가능하고 병원 동행도 가능하고 식사 배달 뭐 다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넘어갔는데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섯 사람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고령사회는
돈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그 노인인데 지금은 노인이 소비 시장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식 세대는 집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비싸지 않더라도 자기 집 만드는 게 꿈이라 우리들은 집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 집을 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과거 노인하고 다른 인구수도 많지만 경제력도 있는 노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정부가, 사회가. 음, 그래서 그 보편적인 노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진 사회, 주거, 환경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 일본의 문제의식 얘기를 했잖아요. 음,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음, 그게 정부가 가졌었던 문제의식이죠. 음, 그냥 노인들 취약계층 뭘 좀 해주자 이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바뀐 게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바뀌고 주거도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저희 어머니 대전에 계신데 방이 세 개예요. 방이 세 개가 왜 필요해?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요리 안 해 드세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국 보내거든요. 데펴 먹는 것만 충분해. 커다란 냉장고, 냉동 먹지 않는 음식이 반이에요. 그거를 왜 방 세 개에다가 갖춰놓고 사냐고. 네. 주거 환경 바뀌어야 돼요. 자식들이 있어봐야 연락 전화나 받게끔 하고 돈이나 보내지.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몰라요. 커뮤니티 케어 제가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사회가 바뀌어야 돼. 근데 제가 경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도 출장 갈 때 경기도 복지국, 의료 건강국, 그다음에 기획부의 과장하고, 그다음에 주택국. 아까 사코지 얘기했잖아요. 음, 서비스 특혜 고령자 주택. 그걸 보고도 그 한국에 오면 다 까먹는 거예요. 산 깎아가지고 아파트 만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계층이 아닌데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냐.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자체 생각이고, 음, 저는 이걸 어떻게든 이 대대적인 파라다임 시프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 시장이 바뀌어야 돼요. 주택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맨 위층은 막 돌봄이 필요한 노인, 그다음에 5개 층은 돌봐주면 혼자 살 수 있는 노인. 이런 시장이 주거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방이 3개, 4개 왜 필요하냐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고가 우리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는 데서 오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저는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정부가 돈을 댄다 그러면 취약계층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보험 재정을 우선 깔아 넣어야 되고, 음, 왜냐하면 보험 재정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다 내는 돈이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음, 그래서 소득이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음,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음, 이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도 생깁니다. 어? 이- 그렇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재택 의료, 재택 모교, 통원 치료, 통소 재활, 뭐 이동,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정부부터가 보건복지부 제가 공무원하고 오랫동안 보건복지부부터가 이 지역통합돌봄을 주관하는 부서가 노인정책과예요. 복지 복지 파트에 노인 파트, 장애인 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노인 복지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합돌봄을 보다 보니까 취약계층 노인이 어떻게 보니까 돌봄도 필요하고 생활 지원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하고 간호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음, 그 노인복지 정책국 음, 통합돌봄하고 건강보험 다루는 보험국하고 음, 자료 교환 안 합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웃기지 않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사업 공문이 오면 복지과로 공문이 와요. 보건소에 공문 협조 안 합니다. 참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 이거를 꿰주는 칸막이가
중앙부처 자체의 기획력 자체가 아직은 이 인식이, 시각이 조금 내가 봐서는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 다들 몰려 살아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 그거는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그 지금 윤남식 교수님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우리 서종균 박사님 그 주택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도 강의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지자체가 그 돌봄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건지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저, 윤남식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은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거 정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이게 이건세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그 저는 공무원이 그렇게 대응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주거 자원이 사실 그렇게 딴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제 이게 주거 관련한 자원들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용한 상태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뭐 복지 이런 기능들이 확 올라가면 음, 그것 자체로만 해도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윤난십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좀 자조적인 해결, 공동체적인 모델 이런 것들을 더욱 구상을 하시는 건데 음, 뭐 장기 거주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거 이야기하시다가 잠깐 이제 그게 결국은 행태가 바뀌려면 의료 같은 경우는 수가가 결국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사람들의 행태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 이제 수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주요하게 어떤 게 이용이 되는가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해서 예, 어쨌든 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사도 그렇고, 뭐, 딴 데도 그렇고, 이제 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수가가 우선은 우리나라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정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방문을 하면, 어, 이게 뭐, 비싸다, 싸다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도 의사들이 방문을 안 하니까 시범 사업에 의사들이 방문하면 한 14만 원, 15만 원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이 뭐 그 정도는 뭐 자원봉사로 하는 것보다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방문만 그러면 돈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음, 문제는 뭐냐면 본인 부담이 30%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에 30%는 한 3만 원, 4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르신들이 그냥 그 병원 가면 1,000원짜리 한두 개 내고 무료인데 갑자기 그렇죠. 의사가 왔는데 막 5만 원짜리를 내야 되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음, 이제 이런 문제, 본인 부담금의 문제, 그 다음에 네, 수가 자체가 굉장히 시범 사업만 해서 통곡할 수 있는 문제, 아까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게 아예 전혀 없는 요 음, 수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쪽에 따른 문제들은 의료도 지금 시설 중심으로 가 되어 있어요. 특히 대형 병원 중심. 다들 국민들이 동네 의사 안 믿고 다 대학병원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수가도 그렇고 의료 정책 자체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들을 음,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도 계속 지적하는데 정부가 지금 정부가 뭐 1차 의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책적 흐름이 아무래도 돈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국민들이 중병이 났을 때 크게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자꾸 여태까지 생각이 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거기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에 관련된 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대학병원에 대한 구조 지원, 전공의료진 지원들은 굉장히 하는데 동네에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의사들을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은 전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의 대상이 병원 중심,
대형 병원 중심의 정책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고, 동네 지역 의원 중심, 특히 거기서 가까운 동네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라 하면서 그다음 뭐냐면 음, 병원이 아니라 지역이다 라고 하는 큰 대대적인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프트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음, 제가 볼 때는 한 조금씩 시범 사업 한두 가지만 하는 수준이라 어, 정부의 정책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대대적으로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수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게 수가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생각됩니다. 그 질문을 문자로 주신 분이 장애인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일본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제가 커뮤니티 케어 위원회 할 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장관님이 처음에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같이 있었는데 기자분이 다음번에 노인 말고 또 있습니까? 할 때 그때 장관님 이름을 까먹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오랫동안 했었던 그때 임기응변으로 장애인 정책을 다음에 통합돌봄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다시 통합돌봄을 얘기를 하는데 정책 발표 장애인과 노인, 이제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사실은 물론 장애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장애인도 점점 많아지니까 노인도 많아지니까 장애인 통합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장애인이 되면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룹이 달라져요. 어릴 때 장애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린애 나이가 들면 장애인 등급이 또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장애 정책, 취약계층 정책, 기초수급자하고 보편 노인을 하고 따로 갔었는데 이게 따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둘을 합쳐서 가자라고 하는 정책적 흐름이 몇 년 전부터 생기고 있어요. 똑같이 따로 했다가 근데 따로 하더라도 일본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노인 대상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 65세, 75세가 아닌 60세에서 55세도 장애가 발생을 하면 장기요양 등급, 그러니까 개호보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는 장애 정책과 장애인 기준이 상당히 우리처럼 엄격하진 않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현주 음, 선생님이 질문했던 게 아까처럼 이제 보편적 케어, 취약계층 아니라 보편적 케어로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역이 없다.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은 뭐 한편 또 반갑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구체화시킨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주고 하는 연구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지역하고 이게 지역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민. 그러니까 단순히 자원봉사 비슷하게 막 열심히 몸 써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돈과 그다음에 아이디어와 거기서 나온 결과가 제도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은평구에 산림 의료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산림 의료 사업에서 단기 입소, 숏스테이입니다. 단기 입소 시설을 운영을 했다가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문을 닫았어요. 단기 입소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한 3일 이상에서 짧게는 한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집에 입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우리 어르신, 우리 할머니 보살피다가 나 좀 쉬고 싶다. 하면 잠만 자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음, 갑자기 어르신 맡기고 어디 가족들이 해외여행 뭐 음, 동남아 가기로 했다. 막 일주일을 어디 맡겨야 되나? 맡길 데가 없어요. 요즘 개도 맡길 데 없어가지고 돈 내고 맡기잖아요. 이런 단기 입소를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양시설에 가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의 계약은 하루 이틀 3일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 가면 하루 계약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에 평생 가는 계획으로 이걸 입소를 하기 때문에 내가 5일만 여기 다닐게 이게 안 돼요. 이 계약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 입소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은평에서 그 연립주택을 개조해가지고 기획하는데 한 1년? 실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그 단기 입소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 잘 됐냐 했더니 은평에 살림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를 다 한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은평에 그 저소득층장들 많아요. 병원에선 퇴원을 해서 나갔는데 집에 당장 가자니 거기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밥 해줄 사람도 없고. 그 단기 입소에 가면 의료 살림에서 의사도 오지, 간호사도 오지,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와서 밥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근데 이거는 의료시설은 아니에요. 청구를 못 해요. 이거는 어디 월세 하는데 한 달 월세 뭐 홈스테이도 아니고 환자가 와서 홈스테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적으로는 단기 입소라는 게 존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은평에서 시도했다가 날라갔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단기 입소에 대한 기획 플래닝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이게 어떤지 같이 평가도 해야 되고 이게 주민한테 교수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안 움직여요. 은평은 주민들이 나서서 돕고 청소하고 집 만들고 해서 이게 되는 거지. 정부가 끼면 건물 새로 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단기 입소가 굉장히 지금 니즈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 자치가 되는 주민 자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이걸과 같이 결합하고 장기적으로 이거는 시설 개조를 하고 하루아침에 거기 가서 누가 이용하겠어요. 호텔, 모텔도 하루아침에 이용 안 하고 입소문이 나야 가는데 지역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돈을 지원하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취약계층만 아니라 주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주민자치, 주민활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지방재정만으로 하면 이거는 취약계층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재정을 지역에 할당해라. 그리고 그 할당하는 돈을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 그다음에 공급자, 지역의 지자체 단체, 이 3자가 그 돈을 어떻게 통합돌봄에 쓸지 결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만드는 뭐 일종의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그것 말고는 중앙정부의 머릿속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해결책이. 네. 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시간이 9시 26분인데 우리가 다른 때보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하실 분들은 계속 계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조금 자유롭게 좀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간호사 수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음, 우리나라 간호사 부족하다는 얘기가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이 없는 학과가 없을 정도로, 간호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간호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간호사가 되고 나서 3교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월급이 적고 노동시장으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간호학과를 졸업을 시켜도 현직에 남지를 않아요. 음, 특히 병원 근무. 병원 근무는 3교대 같은 근무인데. 근데 방문간호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이 물어봐요. 아까처럼 뭐 갔는데 갑자기 확 덮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 한국 사람들은 그것부터 걱정해. 여자 혼자 방문하면 어떡하냐. 음. 그것부터 걱정해. 근데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제가 방문간호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문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간호 스테이션 일본은 영리법인입니다. 법적으로. 간호사가 아니어도 개업을 할 수 있어요. 돈벌이를 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지는 않고, 근데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낮에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밤에 당직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낮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문 간호를 자기는 선호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도 일본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호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화끈하게 수술하고 탁 손 털고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돌보고 케어하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다양한 직종으로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호든 일본의 경우도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본도 자꾸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얘기는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가면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면 그거는 정말 더 큰 문제예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야. 요즘은 조선족도 안 와요. 중국도.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우즈벡이라든지 카자흐 이런 데서 오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도 문제죠. 좀 하나 간이 침대 놓고 병실에서 6인 신문실에서 1년 내 삽니다. 돈 모아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도 문제고 그리고 병원인데 돌봄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국적이고 불법 입국, 불법 체류인지도 모르겠는데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병원 직원이 아닌 거예요. 병원 직원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 1년 내 상주하면서 돌봄을, 환자 돌봄을 하는 게 이게 요양병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사실 돈 문제도 크고, 근데 일본은 이렇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했듯이, 일본은 가보면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노인시설에서 다 일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 왜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쎄쎄 웃으면서,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막 노인들 퍽퍽 다니면서, 그 다음에 외국 인력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건 고민해야 되는데 베트남, 필리핀 우수 인력들을 막 수입해 옵니다. 일본말 배워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도 요양보호사 우리로 치면 개호시설에서 2년 근무를 하면 자격을 줍니다.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그게 꿈이에요. 음, 동남아, 필리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일본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자격 따가지고 일본에서 개호보호 자격 따서 거기서 합니다. 그게 우리하고 돌봄 인력의 본질적인 차이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고. 우리는 노노잖아요. 젊은 사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력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 레이징을 안 하네. 뭐 산업장 근로자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돌봄도 지금은 그 문제가 분명히 음, 이제 닥칠 건데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간호사 의사들 돈은 병원 직원의 원무과 직원의 돈은 요양보험에서 돈 나온 걸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험 국가에서 돈을 모은 거죠. 그 돈으로 한국 국적도 아닌 한국에 아무런 면허 자격도 없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임시 체류하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음, 이게 통합돌봄은 디테일에 있어요. 우리가 크게는 잘하잖아요. 거창하게 디테일 가보면 허술하잖아요. 통합돌봄은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들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느껴요.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이거 하자는데 저는 뭐 마음이 많이 내려놓은 상태죠. 근데 급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 통합돌봄은. 법이 있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들 왔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가면 그거 2년도 안 돼서 폐지가 됩니다. 그 그림 중요하지 음, 않아요. 언젠간 그릴 거예요, 누가. 지역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음, 네. 이게 지금 이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까 끊겼었어요. 그 우리 여기 공론 포럼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하나 같은 말씀이 야 그래도 좀 지역에서 좀 움직여야 된다.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문제만 쌓이고 그래서 점점 양산박처럼 이 사람들이 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나는 이거는 꼭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없으면 정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 오늘 강의하신 거 유튜브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건세 교수님 2019년에 쓴 논문하고 기타 논문들 몇 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이제 읽어보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래도 그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11월 달 관련해서 김경 선생님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11월 네, 달에는 뭘 네. 할, 아, 예, 잘 보이시나요? 잘, 네,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어, 5월부터 지금까지 주민주도 돌봄, 이제 돌봄 관련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주로 말씀드리면 계속 나온 얘기지만,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주도 돌봄에 대한 생각을 만들었고 처음부터 이거를 깰 생각을 하고 서말의 구슬을 깨어서 진주를 만들자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하면서 주민주도 돌봄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 과정을 가졌죠. 이제 준비 과정에 고생해 주신 분들이 쭉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그래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달 말까지 이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 몇 군데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주민주도 돌봄 네트워크 활동 제안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민 영역에 계신 분들이고, 누차 얘기하지만 지역이 중요하고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정말로 이렇게 작은 소중한 진주들을 하나하나 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가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 서로 돌봄, 공동체 돌봄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고요. 뭐 한국사의 특징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들 말씀하신 거라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어, 주민이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서서 자기 돌봄, 서로 돌봄, 공동체 돌봄을 실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요. 그냥 막연히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전략 5가지를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 가서 무조건 활동 한번 해보고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년 정도의 과정을 설계를 하고 해마다 한두 곳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선택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김태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시니어 시민들이시잖아요. 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강 거점을 마련해 보는 거. 그다음에 공동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돌봄을 해보는 것. 그다음 그 외에도 이렇게 한두 곳 정도 해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각각의 구체적인 지역 현황을 실제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는 어, 주민 커넥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일본에서 보면은 그 생활 코디네이터 뭐 이런 역할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정말로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주민의 영역에서 이 돌봄을 연결하고 그다음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는 주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힘을 결집하는 훈련을 해 나가자라는 거고,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한다라는 거죠. 전국적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공론 포럼에 이제 이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돌봄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구체적인 이제 케이스, 5년간 한 10개 정도의 지역의 케이스를, 아주 이제 그 정교하게 만들고, 이거를 했다 해마다 사례 발표를 뭐 저희가 이제 국회 등록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해마다 성과 발표회를 하거나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담론 형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담론을 형성해야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그, 지역 돌봄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막 그림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종의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조직표. 근데 지금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죠. 예,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밑에 그림은 지역의 구조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현장 커넥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군구가 그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고 활동은 이제 읍면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에서 50명 정도의 현장이 있고, 그다음 돌봄 대상자가 있고, 지역 일반 주민이 있고, 그다음 지역 행정, 보건의료,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는 구조를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만드는 공간이 공론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요 활동 이런 거를 쭉 이제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11월에 딱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되겠다.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저기 워크숍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 모임도 해보고 쭉 했는데 딱 이제 두 군데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경로당 돌봄 중간 거점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북 진천구는 요거는 진천군이 주도해서 대한노인의 진천구 지회와 MOU를 맞아서 MOU를 맺고 거기에 이제 중간 거점 돌봄 센터로 진천구 내 34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 및 주민조직 중심의 돌봄 구축사 이거는 계속 가본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충남 아산시 송악면을 방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누가에게 참 돈을 대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틀 할 수는 없고 하루에 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만나서 충북 진천군을 방문할 카풀로 갈 예정입니다. 차량 한 다섯 여섯 대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저희 회원분들 차를 이용해서 충북 진천군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충남 아산시 송악을 방문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현장 정리 평가인데 이게 그냥은 좀 힘들고 한 3만 원 정도의 참가비 이게 일단은 이제 송화면 같은 데 가면은 일단 그쪽에서 그 자기네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든다라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예상으로는 평택 정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카풀로 이동을 해서 다시 평택역으로 모여서 해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11월 초의 날짜는, 그, 충북 진천군하고, 그 다음에 충남 아산 송악면하고 일정을 조율을 해서 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1월에는 현장에 두 곳, 대표적인 현장에 가서 한번 실제로 살펴보고 또 본 다음에 같이 얘기를 좀 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항상 얘기 끝날 때는 조금 마음에 좀 미련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렇게 하여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열정을 다해서, 예,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해왔던 것을 저희들한테 폭탄처럼 던져주신, 예, 이건세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저희들 이렇게 고민하고 할 때 이건세 교수님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시고 또 교수님 또 고민하시는 거 있으면 또 저희들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허락을 좀 해주세요. 예, 아마 조금 제가 요즘은 경기도 잘 안 가는데, 경기도나 지자체 안산, 특히 안산 같은 경우도 아, 안성. 시장님도 그렇고 과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관심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의무감이 있잖아요. 돈을 받으면 돈 받은 만큼 해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아주 역동적으로 또 돈을 받으면 또 출장비도 연구비에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우리 모르겠습니다. 박태선 회장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우린 좋아해야 되게 한번 생겼어, 해야죠. 이제. 아마 예, 그런 기대가 해야죠. 그 공기관 중심의 모형 개발보다는 음, 주민 중심이 되는 모형 개발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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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예,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네, 달에 현장에서 좀 만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